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은 9일 이란 당국이 최근 이틀 사이 29명의 범죄 혐의자를 처형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발표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밝혔습니다. 리즈 트로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형 집행 건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이란 인권은 지난 7일 이란 카라지 소재 게젤 헤사르 교도소 등에서 아프가니스탄인 2명과 발루치 소수민족 1명을 포함한 남성 29명이 살인, 강간, 마약 관련 혐의로 처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처형된 이들 대부분이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과 쿠르드족, 하와시 아랍인, 발루치족 등 소수민족들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적 살인이 아닌 범죄에 사형을 선고한 것은 국제인권 규범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유엔이 이 같은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면서 이 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할 경우 올해 이란에서 처형된 이들은 총 345명으로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리페츠크 지역에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고르 아르타모노프 리페츠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가해 시민 9명이 부상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공군기지 인근 마을 4곳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리페츠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1000명 규모의 보병과 전차를 동원해 러시아와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과 동쪽으로 접해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러시아 상공에서 총 75개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요격됐다며 요격은 대부분 리페츠크와 인근 벨고로드 상공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쿠르스크 공세 때와 마찬가지로 리페츠크 드론 공습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 참모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밤사이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 27기가 크이우, 폴타바, 도네츠크, 드니프로 등지에서 모두 요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네츠크 동부 전선에서는 어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바딘 필라슈킨 도네츠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9월 10일 첫 TV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두 후보의 토론은 ABC 방송 주간으로 열리며 방송사 측은 양측이 토론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그가 9월 10일 토론에 최종적으로 동의해 기쁘다면서 토론회를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후보가 토론장에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던 때 예정됐던 ABC 방송 주최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9월 10일 토론회 외에 9월 4일과 25일에도 토론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민주당 부통령 지명자가 된 이후 이날 처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지명자가 이미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약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입소스가 성인 2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는 42%, 트럼프 후보는 3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2일에서 23일 조사된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지지가 37%, 트럼프 후보 지지가 34%였었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고위 관계자의 이메일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었다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정보부대가 운영하는 한 단체가 대선운동본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스피어피싱용 이메일 1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을 통해 해커들이 다른 계정으로까지 접근을 하지는 못했으며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은 통보됐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했습니다. 스피어피싱은 다수의 잠재적 표적을 겨냥하는 일반적 해킹과 달리 취합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격의 일종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9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신형 미사일 발사대 전방 배치 같은 북한의 행동들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과의 협력 강화는 북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지난 8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에 망명한 것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동해 또는 서해를 통한 한국으로의 직접 망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 많겠고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신형 미사일 발사대 전방 배치 같은 북한의 행동들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8일 북한이 최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방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영내 불안정 고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haven't actually seen that announcement, but any type of actions that further destabilize the region and what we've seen from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발표는 보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영내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유형의 행동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본 것, 그들의 그런 행동은 영내 관계를 계속 해치고 영내 불안정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성 부대들의 인도되는 행사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5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시험에 나선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라의 발사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10km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50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한 대당 4기씩 총 1000기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최근 VOA에 북한이 공개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관련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this is about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I think these missiles are very threatening to South Korea's. 특히 날아오는 미사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유형의 공격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이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미 정부의 우려 입장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I think what we've seen is a deepening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싱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장갑체를 사용한 정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해당 보도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우리가 본 건 북한과 러시아 간 심화하는 파트너십과 공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이웃 주권 국가를 상대로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군수품과 역량을 공급하는 이 심화되는 북러 동맹에 대한 우려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과의 협력 강화는 북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국방력 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가 8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은 영내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let me say that we are also about provocative actions by others in the region
whether in conjunction 터너 with 대사는 이날 Taiwan,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증강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이완, 필리핀, 호주와 관련한 다른 나라들의 도발적 행동, 남중국해 섬의 군사화, 해상 경계와 자유항행권 문제 등을 거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한국 같은 핵심 동맹국뿐 아니라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는 방어적 성격이며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that regard, the strengthening of our partnerships with such key allies such as Japan and the ROK, as well as the Philippines, are defensive in nature and designed to promote stability. 아울러 이 같은 활동은 각국의 비확산 의무와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가 영내 배치하는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은 핵 탑재 능력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며 대신 중국의 미사일은 실제로 핵 탑재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찰스 플린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미군이 연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 장치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 플린 사령관은 중국의 미사일 역량에 우려를 표하고 중국 미사일의 능력 향상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날 터너 대사에 앞서 발언에 나선 중국 측 대표는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핵 공유를 확대하려는 일부 국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be vigilant for some countries' attempt to expand the nuclear sharing to the Asia-Pacific region. 이어 비핵보유국들은 비확산 의미와 자신들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핵 공유나 확장 억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의장회의, 미한일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터너 대사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y delegation previously made it clear on several occasions on the position of DPRK's self-defensive right.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우리 대표단은 영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에 기초한 군사블록 확대 시도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는 미국 대표의 기만적인 발언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북한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우리는 미국의 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우리의 국방력 강화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 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어제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동해 또는 서해를 통한 한국으로의 직접 망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먼저 어제 북한 주민이 한국에 망명한 사건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 한 명이 8일 새벽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의 교동도 인근에 도착한 뒤 한국 측의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망명 당시 한강 하구는 물이 빠진 상태였고 해당 주민은 걸어서 교동도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 2개의 점이 식별됐는데 한 명이 망명했다고 밝혀 당초 북한 주민 2명이 망명을 시도했지만 한 명은 넘어오지 못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으며 남하 과정과 망명 여부 등에 대해선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온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어떤 곳인가요? 또 이 주민이 걸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강에 설정한 비무장지대와 같은 완충구역입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보름도 인근까지 만들어진 약 67km 구간으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상엔 동서로 238km 뻗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씩 비무장지대가 있지만 한강 하구엔 경계선이 없어 중립수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의 폭은 가장 넓은 곳이 10km, 가장 좁은 곳이 900m 정도입니다. 특히 썰물 땐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수위가 낮아지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북한 주민이 들어온 교동도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5km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지리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썰물 때는 강 바닥이 일부 드러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 한 2, 3km밖에 안 되는 구간에서 일부 강 바닥까지 드러나면서 밀물이나 썰물 때 물살이 센 수역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도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점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죠. 네.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직접 망명하는 일이 흔치는 않은데요. 이번 망명은 얼마 만인가요?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망명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동해에서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넘어온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서해로 망명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강을 헤엄쳐 망명한 사례들은 과거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엔 20대 초반 북한 남성이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등 부유물을 어깨에 끼고 한강을 헤엄쳐 건너와 한국 측 김포반도 북단 한강 하구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자리 잡고 있는 교동도로 탈북민이 망명해 언론에 알려진 사례도 2013년 8월과 2014년 8월, 2015년 9월, 2017년 8월 등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망명은 주로 중국과의 국경을 넘어서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엔 오히려 한국으로 직접 오는 경우가 눈에 띄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국경 단속이 엄혹해지고 이 때문에 탈북 브로커 비용도 미화로 수천 달러 하던 게 수만 달러까지 오른 데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수년간 국경이 폐쇄된 상황을 거치면서 중국으로의 신규 탈북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은 이미 중국으로 탈출해 머물러 있던 이들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한국행이 가능해진 덕분에 일부 입국한 사례들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내부 상황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동해나 서해를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는 일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에는 북한 내부에서 나올 경우에는 동서해를 통할 가능성이 높고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항구가 멀어요. 지금 서해는 북한으로서도 막기 어려운 곳이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농경지도 있고 이제 향후에는 큰 범위에서 보트피플이 주요한 왜냐하면 북한 내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푸시 요인이 커요. 네. 남북한은 현재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주로 주고받으면서 접경지역 긴장이 좀 높아진 상황 아닙니까?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으로선 과거 발생했던 비슷한 루트의 탈북이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내부적으로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소음 방송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 탈북에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교동도의 경우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5km지만 한국의 대북 확성기 소리가 미치는 거리는 10km 이상입니다. 특히 서부전선 쪽 지형이 평지이기 때문에 10km를 훨씬 초과하는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주민 망명을 빌미로 한국에 시비를 걸거나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며 그러나 내부적으로 탈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비를 거는 또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조치보다는 허점이
이제 발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동도라든지 그 중립수역 일대에서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 조치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더 촘촘하게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탈북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군요.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경 한국통일부 차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해 했던 약속들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10가지 이행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탈북민 정착 기본금은 1,000만 원, 미화로 약 7,300달러, 이는 2005년 수준이어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이번 시행 계획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김영희 대외협력부장은 탈북민들이 초기 정착금을 받지만 탈북 브로커 비용에도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브로커를 끼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북한을 떠나오는 사람들은 한국에 입국을 하려면 당연히 브로커 비용이 들어가니 그건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해줘야 되지 않냐. 왜? 그걸 안 해주면 초기 정착이 어려우니까요. 통일부는 또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탈북민 가정 내 자녀 중 제3국 출생의 비율이 71.1%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법을 개정해 교육 지원 대상에 이들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미국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남성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8일 테네시주 내슈빌에 거주하는 매튜 이상 누트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누트는 미국과 영국 기업에 외국인 정보기술 노동자들을 원격 채용되도록 하는 계획에 가담했다며 그들은 실제로 북한 행위자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트는 훔친 신분을 사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시민으로 위장하도록 도왔고 자신의 거주지에 회사의 휴대용 컴퓨터를 보관했으며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북한 및 중국 행위자들과 연계된 계좌 등으로 원격 IT 작업을 하고 받은 보수를 세탁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기에 속은 미국의 미디어, 기술 및 금융회사들은 수십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누트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경 사이 자신의 내슈빌 거주지에서 미국과 영국의 IT 회사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IT 인력을 고용했다고 믿게끔 속이게 하기 위한 소위 랩톱팜을 운영했습니다. 랩톱팜은 여러 대의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 지원이나 원격 작업을 위해 여러 대의 휴대용 컴퓨터를 운영하며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법무부는 누트가 원격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북한 IT 직원들이 중국에서 일하면서도 회사에는 내슈빌에 있는 앤드류엠의 거주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에 참여한 대가로 누트는 양디라는 이름의 외국 기반 조력자로부터 매달 서비스 수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누트는 자금 세탁 및 불법 신분 도용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튜 윌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번 기소는 원격 IT 노동자를 고용하는 미국 기업들에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고용 과정에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헨리 레벤티스 테네시주 중부지검장은 북한이 고도로 숙련된 수천 명의 정보기술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무고한 기업들을 속이고 국제 제재를 회피해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사기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전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 연구원은 최근 VOA에 북한 IT 노동자들의 해외 위장 취업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정권 등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one of many ways that they try to generate revenue, whether it's to fund the regime. 전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위장 취업 작전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One other thing is, the fact that during the pandemic, a lot of companies switched. 앞서 지난 5월 미 법무부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인 것처럼 속여 미국 회사에서 원격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사기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여성 크리스티나 마리 체프먼과 우크라이나 남성 올렉산드르 디텐코, 그 외 외국 국적자 3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한국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공동 공익발표문 형태의 합동주의보를 공개하고 북한 IT 근로자들의 새로운 취업 수법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한일 3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도 이를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유펑의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8일 미한일이 새 대북 제재 감시 체계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견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것이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이미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유엔 결의 위반이고 중국도 이 결의에 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중국의 우방이라며 중국은 두 주권 국가의 교류와 협력에 간섭할 의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레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조 국장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계를 연내에 설립 발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 감시 활동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can't just give up because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won't agree. We have done many sanctions activities outside of the UN. 이어 우리는 유엔 밖에서 많은 대북 제재 활동을 해왔고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법률 내에서 권한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자 국무부는 제재는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도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BOA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북한 선박의 해외 운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본격 가동하기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추산되는데 특히 북한이 최근 구매한 중고 선박이 집중 투입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오후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북한 깃발을 단 선박 여러 척이 보입니다. 이들 선박은 한반도 서해상에서 북한 대동강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이날 포착된 선박만 모두 5척입니다. 미래 99호라는 이름을 단 북한 선박은 반대로 중국 방향, 즉 뱃머리를 서해 쪽으로 두고 운항 중입니다.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향하는 중국 룬커우 항에서도
북한 선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기 전 대기하는 개선 장소에는 8일 새벽 현재 북한 화물선 화평호와 룡연호, 태성 422호, 홍대 1호, 세전봉호, 금강 1호가 있습니다. 한반도 서해상과 룽커우 항만을 들여다봤는데도 약 20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10척이 넘는 북한 선박이 마린 트래픽 지도상에 표시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 선박의 운항이 활발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모두 74척으로 집계됩니다. 과거 VOA는 2017년과 2018년 해외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을 매주 약 10척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에 대응해 대북결의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석탄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선박 운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북한 해역을 벗어나는 북한 선박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 선박 중 일부는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은 70여 척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선박 운항에선 몇 가지 특징도 발견됩니다. 먼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매한 선박이 대거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7일을 기준으로 운항에 나선 북한 선박 중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를 외부로 공개한 선박은 21척인데 이 중 2021년 이후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12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넘는 선박이 최근 3년 사이 북한에 의해 구매된 중고 선박이란 의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최소 43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 운항에 투입하기 위해 이들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이본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VOA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년간 보고한 것처럼 북한은 많은 중고 선박을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Obviously in this case they've acquired a whole lot of used vessels. 이어 지난 3년간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운항 기록을 남긴 선박 중에 대북제재 대상 유조선이 발견된 점도 주요 특징으로 꼽힙니다. 앞서 VOA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의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 대상인 천마산호가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해역을 운항한 것입니다. 그 밖에 북한 유조선 천령 1호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이지만 최근 한반도 동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이 유엔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해역을 수시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박을 압류당하는 것이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항구에서 그냥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So what should ordinarily happen is that the vessel should, worst case scenario, be seized, or best case scenario for the North Koreans, that is, turned away from the ports. 와츠 전 위원은 중국은 제재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 선박은 북한과 중국을 오갈 수 있는 자유 통행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1일 천마산호가 중국 인근 해상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태권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 그리고 북한도 여자 레슬링에서 메달을 땄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파리올림픽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올림픽은 이제 13일째인데요. 현재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는 금메달 30개를 딴 미국이고 2위는 금메달 29개를 딴 중국, 3위는 금메달 18개를 딴 호주입니다. 북한은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59위입니다. 네, 한국이 어제에 이어 또 금메달을 땄어요. 네, 한국의 여자 태권도 김유진 선수가 8일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유진 선수는 올림픽 태권도 여자 57kg급 결승전에서 이란의 나이드 키아니찬데 선수를 2대 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태권도는 한국이 종주국인데 그동안 올림픽에서 메달이 안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인데요.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다음 한국은 메달을 휩쓸었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부터는 메달을 하나도 못 땄습니다. 그래서 김유진 선수가 이번에 딴 메달은 2체급에서 16년 만에 나온 금메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금메달을 13개 딴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날 태권도에서 박태준 선수에 이어 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한국이 파리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은 13개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베이징 대회 그리고 2012년 런던 대회에서 한국이 딴 금메달과 같은 숫자입니다. 네, 이날 북한도 메달을 땄지요? 그렇습니다. 북한 레슬링의 최효경 선수가 여자 53kg급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최효경 선수는 8일 레슬링 여자 자유형 53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의 윈델 아니카 선수를 10대 0으로 이겨서 메달을 땄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딴 6번째 메달인데요. 최효경 선수가 동메달을 따면서 북한은 메달 순위 59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림픽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한국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플립 6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이라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5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IOC는 8일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IOC가 북한이 삼성 핸드폰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함에 따라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군요. 네, 지난 7일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지만 한국에서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더운 데다 습도마저 많아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밤에 잠들기 힘든 열대야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열대야는 한밤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잠들기 힘든 밤을 말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7월 20일 이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일사병,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사병, 열사병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2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한국행정안전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회의를 열고 폭염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보건복지부는 평일과 주말에 노약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비상대책반을 가응해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보호를 위해 낮에는 활동을 가급적 중단하라고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폭염 대책을 세웠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회의를 열고 몇 가지 폭염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요. 시내 곳곳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휴식 공간인데요.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서 시원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 동네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무더위 쉼터를 포함해 총 3,000여 곳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또 도로에 물을 뿌린다면서요? 네,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도시인데요. 도시 대부분이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서 더운 여름이면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20여 대의 물 청소차를 동원해서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 도로에 하루 5, 6회 시원한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히기로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더위 언제쯤 물러갈까요? 기상청은 일부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지만 현재의 폭염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도 35도 안팎의 무더위와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얘기들을 간추려드리는 코리아 인 더 뉴스입니다. 노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매주 한 차례씩 미국 주요 미디어에 실린 최근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살펴볼 텐데요. 요즘 들어서 미국 언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북한 문제, 남북 간의 긴장, 미북 관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도 꽤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인사매체나 방송뿐 아니라 수많은 전자미디어들이 온갖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데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기사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신문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 발사대 전달식을 가졌다는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는 사진과 함께 자세히들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CNN 방송은 지난 4일 북한이 250기의 새 전술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군 지휘관들에게 인계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 도열한 대형 초록색 트럭에 이동식으로 보이는 발사대가 실려 있다고 이 방송은 보도하면서 트럭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오자 군중이 환호성을 울리고 폭죽이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는 모두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고 앞으로 국경부대에 배치될 미사일의 1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남북한과 북한 사이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곳 중 하나라며 평양 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막대한 야포와 군사 장비를 남쪽을 향해서 배치해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도 최근호에서 관련 기사를 싣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뉴스위크는 최근호에서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은 그들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참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잡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러 간의 군사협력, 쓰레기 풍선 사건,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한반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고도의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워싱턴과 서울 간 2023년 4월에 핵협의그룹 결성 후에 북한은 미, 한이 평양을 겨냥해서 핵전쟁 계획을 수립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안보, 국방 문제 등을 집중 보도하는 디펜스 뉴스는 7일 북한이 한국의 방위 산업을 본따서 군장비 수출을 늘릴 길을 찾고 있다는 전문가의 기고를 싣고 있더라고요. 네, 한국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의 견해인데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K-팝이나 K-드라마처럼 국제 무대에 떠오르는 별이 되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군장비를 사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방위 산업도 러시아라는 크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네. 김 교수는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을 원하고 북한은 자국 인력을 러시아에 보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인공위성 등에 대한 기술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K-방위 산업, 즉 한국의 예를 거울 삼아서 경제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은 러시아, 중국 합동군사훈련에 동참하라는 초청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의 구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즉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제 2024 하계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도 미국 언론에 꽤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주요 기사들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파리 올림픽은 개막식 때부터 한국과 북한을 장내 아나운서가 잘못 소개해서 말썽이 나는 등 한국 관련 소식이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선수들의 활약상에 있어서는 대부분 흐뭇한 내용들이었습니다. USA 투데이 신문은 한국이 양궁에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올해 올림픽에서도 여자 양궁이 단체전에서 10연패의 위협을 달성했다고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발사에서 두 한국 선수의 화살이 9점과 10점 사이에 걸쳤는데 확대경까지 동원을 해서 심사한 결과 둘 다 10점으로 인정돼서 중국을 물리치고 우승을 하게 됐다고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1988년부터 매번 금메달을 차지한 여자 양궁팀은 앞으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한다면 무려 40년 동안을 왕조로 군림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한 탁구 선수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도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네, 뉴욕타임스는 혼합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중국과 은메달의 북한, 동메달의 한국 선수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함께 삼성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인 스포팅 뉴스는 스포츠야말로 위대한 단합의 매개체이며 올림픽만큼 그걸 잘 보여주는 데도 없다고 썼습니다. 특히 남북한은 긴장이 심하지만 양측 선수들은 그런 것은 젖혀두고 서로를 축하해 주었고 관중들은 감동적인 순간에 흐뭇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AP통신이 8일 파리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한 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군요. 네, 파리올림픽 파트너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은 최신형 갤럭시 Z 플립 6를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선수촌에 전달한 이들 전화기를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받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현재로서는 그 전화기들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여자 공기 권총에서 활약한 한국의 김예지 선수 얘기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 미국 중계를 하고 있는 NBC TV는 김예지가 세계 소셜미디어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적인 스타로 떠올랐다는 건데요. 그건 김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철학자같이 침착한 모습, 검은 단색의 복장,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특수 안경, 거기에다 핑크색 코끼리 인형을 히프에 달고 나온 캐주얼한 모습 등이 매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올림픽 해설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쿨한 사람이라 이렇게 찬사를 보냈다고도 했네요. 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는 미국의 거부 앨런 머스크가 그녀의 영상을 보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액션 영화에 나올 만한 여자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저명한 요식업계 온라인 매거진에 한국 음식의 반찬 예절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흥미를 끌고 있다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푸드 리퍼블릭 음식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웹 매거진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면서 넷플릭스 상의 상위 10위권을 고수하는 K-드라마라든가 K-팝 센세이션 등을 예로 들고 이제는 불고기, 갈비 등 한식 바비큐도 미국 전역에서 접할 수 있는 디너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계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 특히 많은 반찬이 넣어 있는 식탁의 예절에 익숙치 않아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언제나 연장자가 먼저 들도록 해서 존경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조언도 하고 있군요. 네. 또 음식 접시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갖다가 놓고 음식을 남기지 말라. 이런 조언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어느 식당에 가도 작은 그릇에 나온 여러 가지 반찬을 접하게 되는데 식당마다 그 내용이 다르지만 대표적인 것이 김치류와 나물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식탁에 벌어져 있을 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돼? 미국인들은 흔히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네. 이 서양 음식에서는 반찬을 에피타이저, 즉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는 것, 그러니까 이 에피타이저와는 다르다. 먼저 약간 맛을 보는 것 괜찮고 밥 위에 올려놓고 먹거나 김이나 상추로 쌈을 싸서 먹는 등 각자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한국 반찬의 역사적 측면도 소개하고 있다고요? 네, 이 반찬 문화의 시작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온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는 음식이 다양해졌지만 밥이 여전히 바탕을 이루고 있고 불교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채식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가 경작 가능한 땅이 전체 20%밖에 안 된 데다 극심한 추위 등 계절적 이유 때문에 말리고 조리고 발효시키는 음식들이 많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아 인더 뉴스였습니다. B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 많겠고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에서 25도, 최고 기온은 25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평양은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 25도에서 최고 33도 되겠습니다. 안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 남포도 오전엔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24도, 최고 33도 기록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24도, 최고 30도. 수풍 최저 23도, 최고 30도. 강계 최저 21도, 최고 32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해주 최저 24도, 최고 32도. 용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 개성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옵니다. 최저 25도, 최고 33도. 사리원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최저 24도, 최고 33도. 신계도 역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저 24도에서 최고 32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많고 소나기 옵니다. 함흥 최저 23도, 최고 31도. 장진 최저 24도, 최고 31도. 해산 하루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최저 18도에서 최고 30도. 원산 최저 24도에서 최고 31도. 평강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21도에서 최고 32도. 함경북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소나기 내립니다. 청진 최저 22도, 최고 29도. 선봉 최저 22도, 최고 27도. 삼지연 최저 14도, 최고 25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먼바다는 하루 종일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 역시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이겠습니다. 서해는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는 1에서 2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B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9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 인근의 슈퍼마켓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적어도 1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전선으로부터 불과 13km 떨어진 코스티안티니우카의 이번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평범한 슈퍼마켓과 마켓 내 우체국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잔해 밑에 사람들이 깔려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 공격으로 사상자 외에 주거용 건물 여러 채와 차량 12대가량이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단층 건물인 슈퍼마켓은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으며 검은 연기가 주변 상공을 뒤덮은 영상이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바딘 필라슈틴 도네츠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이번 공격에 X-38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북서부 전선 쿠르스크, 리페츠크 등지에서 국경을 넘은 러시아 본토 공세를 계속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리페츠크 지역에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고르 아르타모노프 리베츠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가해 시민 9명이 부상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공군기지 인근 마을 4곳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리페츠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1000명 규모의 보병과 전차를 동원해 러시아와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과 동쪽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러시아 상공에서 총 75개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요격됐다며 요격은 대부분 리페츠크와 인근 벨고로드 상공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쿠르스크 공세 때와 마찬가지로 리페츠크 드론 공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 참모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밤사이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 27기가 크이와 폴타바, 도네츠크, 드니프로 등지에서 모두 요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네츠크 동부 전선에서는 어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도네츠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유엔은 9일 이란 당국이 최근 이틀 사이 29명의 범죄 혐의자를 처형했다는 국제인권단체 발표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밝혔습니다. 리즈 트로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형 집행 건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이란인권은 지난 7일 이란 카라즈 소재 게젤 헤사르 교도소 등에서 아프가니스탄인 2명과 발루치 소수민족 1명을 포함한 남성 29명이 살인, 강간, 마약 관련 혐의로 처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처형된 사람들 대부분이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과 쿠르드족, 하와시 아랍인, 발루치족 등 소수민족들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적 살인이 아닌 범죄의 사형을 선고한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유엔이 이 같은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면서 이 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할 경우 올해 이란에서 처형된 이들은 총 345명으로 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산된 태국 의회 내 최다 의석 보유 야당 전진당이 9일 인민당으로의 재편성을 선언했습니다. 신설된 인민당은 소프트웨어 기업 임원 출신으로 전진당에서 온라인 전략을 담당했던 37살 나타뽕 릉빠냐웃 씨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나타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진당의 이념을 이어갈 것이며 나와 당의 사명은 2027년 총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정부 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타뽕 대표는 특히 태국의 개혁을 진전시키고 왕실모독제 개정 추진을 점진적 방식으로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